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대략이 아니라 오늘 기준으로 이자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2026년 지금 이 질문 하나로 기초연금을 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이 이미 갈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차이가 큰 재산이나 특별한 소득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평생 써오던 그 통장, 평소처럼 관리하던 그 방식 때문에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통장에 큰 돈도 없고 남들보다 넉넉한 것도 아닌데 설마 문제가 되겠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바로 그 설마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과 통보를 받고 나서야 통장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통장이 있는지 아예 모르고 있었다. 이자는 계산에 안 들어가는 줄 알았다. 각자 관리하는 돈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들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시니어 분들 입에서 나옵니다. 대한민국 복지 시스템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국가가 알려주지 않는 구조입니다. 왜 나한테만 안 알려줬어요? 하고 항의해도 이미 탈락 통보를 받은 뒤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실제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신청해서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최소 6개월 뒤에나 온다는 것입니다. 그 6개월 동안 받지 못하는 연금만 계산해도 180만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은 나중에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사라지는 돈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정보를 정확하게 몰라서 단돈 몇만 원 때문에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된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핵심 내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기초연금, 통장 관리부터 배우자 재산, 신청 타이밍 등 놓치면 손해보는 모든 것에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다시 배움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복지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참여도 해주세요. 기초연금 준비 자신 있으시면 1번, 아직 불안하시면 2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더 필요한 내용으로 다음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천만 원입니다. 이 숫자는 2026년 기초연금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선입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금융재산을 평가할 때 무조건 2천만 원을 먼저 빼주고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통장에 3천만 원이 있다면 정부는 이분은 금융재산이 1천만 원이네요 라고 계산합니다. 2천만 원을 공제해 주는 거죠. 5천만 원이 있다면 3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1천만 원이 있다면 0원으로 계산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그럼 통장에 2천만 원까지는 괜찮겠네. 딱 2천만 원만 넣어두면 되겠구나. 절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함정입니다. 통장 잔고를 딱 2천만 원을 맞춰두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1,980만 원, 1,950만 원 이렇게 조금 여유를 두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신청하러 가는 날 확인해 보니까 잔고가 2천만 원을 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자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은행은 이자를 줍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쌓입니다. 1년치 정기예금이면 만기에 한 번에 붓기도 하고 보통 예금이면 매달 조금씩 붓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김영수 씨, 만 66세입니다. 김 씨는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통장을 꼼꼼히 관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청 한 달 전 통장 잔고는 1,940만 원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2천만 원까지 공제해 준다는데 나는 한참 아래니까 문제 없겠지. 하지만 신청 당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통장 잔고는 2,003만 원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김 씨가 넣어둔 돈은 정기예금이었고 만기 이자가 한 번에 붙는 구조였습니다. 김 씨는 잔고를 넣어둔 원금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신청일 기준 실제 통장에 찍힌 금액을 봅니다.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천만 원을 3만 원 넘겼다는 이유로 김 씨의 금융재산은 영원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그날 기초연금 신청이 보류됐고 다시 통장을 정리한 뒤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김 씨가 가장 억울해했던 말이 이겁니다. 나는 분명히 안전하게 관리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자가 이렇게 한 번에 붙을 줄은 몰랐어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순자 씨. 만 67세 순자 씨는 통장 잔고를 아예 1980만 원으로 맞춰두셨습니다. 주변에서도 그 정도면 충분히 안전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통 예금이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붙는 이자를 순자 씨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신청일 기준 잔고는 2012만 원. 본인도 가족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 씨는 통장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통장 관리 방식 때문에 기초연금 심사에서 불리해졌습니다. 자, 그럼 통장 잔고를 체크할 때 2천만 원까지는 괜찮아가 아니라 2천만 원을 1원이라도 넘기면 안 돼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2천만 원보다 넉넉히 아래에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청하는 그날까지 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입니다. 그럼 얼마를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어떤 예금 상품을 쓰고 계신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예금이라면 이자가 적으니까 1,900만 원 정도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처럼 이자율이 높은 상품이라면 만기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연 3%짜리 정기예금 2천만 원을 들어두셨다면 1년 뒤 만기에 이자 60만 원이 한 번에 붙습니다. 그럼 통장 잔고가 2,060만 원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기초연금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2,060만 원 전체를 보고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금융재산이 60만 원이네요 라고 판단합니다. 거기에 더해 이자 60만 원은 이자 소득으로도 잡힙니다. 재산으로 한 번, 소득으로 또 한 번, 이중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그래서 통장 잔고를 관리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현재 통장 잔고를 확인하세요. 지금 당장 은행 앱을 열어서 정확한 잔고를 확인하세요. 1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보세요. 두 번째, 이자를 계산하세요. 여러분이 쓰고 계신 예금 상품의 이자율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신청 예정일까지 이자가 얼마나 붙을지 계산하세요. 은행에 전화하면 알려줍니다. 제가 지금 정기예금 만기가 언제고 이자가 얼마나 붙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안전마진을 확보하세요. 계산한 이자를 더했을 때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여유를 두고 통장 잔고를 관리하세요. 예를 들어 신청일까지 3개월 남았고 이자가 월 5만 원씩 붙는다면 15만 원의 여유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잔고가 1,990만 원이고 3개월 뒤 이자 15만 원이 붙는다면 2,005만 원이 됩니다. 기준 초과입니다. 이 경우 미리 20만 원을 빼두셔야 합니다. 그럼 1,970만 원이 되고 이자 15만 원이 붙어도 1,985만 원. 안전합니다. 이게 복잡하게 믿겨지신다면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하세요. 통장 잔고는 1,900만 원 이하로 유지하세요. 이 정도면 웬만한 이자가 붙어도 2천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안전마진이 충분히 확보됩니다. 그럼 남은 돈은 어떻게 하죠? 이건 다음 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2천만 원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만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천만 원은 여기까지 괜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를 넘으면 위험하다는 의미입니다. 1호년이라도 넘으면 정부의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소득 인정액은 올라갑니다. 이자는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미리 넉넉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통장 잔고 확인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청 전날까지 계속 확인하셔야 합니다. 2천만 원 공제 기준. 이제 확실히 아셨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본인 통장만 완벽하게 관리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본인은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배우자 때문에 탈락하는 더 황당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통장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1,900만 원 이하로 맞춰놓고 이자도 계산해뒀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될까요? 아직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항의가 바로 이겁니다. 내 통장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왜 탈락입니까? 그건 남편 돈이고 나는 손도 못 대는데
왜 내 연금을 못 받게 합니까? 안타깝지만 정부는 이런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부부라면 통장이 따로 있든 생활비를 따로 쓰든 상관없이 모든 재산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이게 바로 배우자 재산 합산 원칙입니다. 기초연금은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심사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신청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 가구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부부의 모든 재산을 합산해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가 만 65세가 안 됐어도,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심지어 배우자가 연금을 이미 받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법적 부부라면 무조건 합산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김영희 씨, 만 65세,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오셨습니다. 본인 명의 통장에는 500만 원밖에 없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소득도 전혀 없습니다. 김영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으니까 당연히 기초연금 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남편 박철수 씨의 통장 때문이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과거 사업을 정리하면서 남은 돈 2,800만 원을 본인 명의 통장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그 돈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지만 본인 돈이 아니니까 상관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김영희 씨 통장 500만 원, 박철수 씨 통장 2,800만 원, 합계 3,300만 원. 여기서 2,000만 원 공제를 빼면 1,300만 원이 남습니다. 이 1,300만 원에 대해 연 4% 소득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이전 300만 원 곱하기 4%는 52만 원입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4만 3천 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박철수 씨가 받고 있는 국민연금까지 합산되면서 부부의 소득 인정액이 부부가구 기준인 364만 8천 원을 넘어버렸습니다. 김영희 씨는 억울했습니다. 그 돈은 제가 쓸 수도 없는 돈인데 왜 저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은 통장 잔고만 보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모든 금융재산이 합산됩니다. 배우자 명의 예금, 적금, 보험의 해약 환급금, 주식, 펀드, 채권, 심지어 배우자가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과거에 자녀에게 돈을 줬다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여전히 배우자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이 3년 전에 아들에게 3천만 원을 줬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준 거죠. 이미 아들 통장으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남편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릅니다. 5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 3천만 원은 여전히 남편의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게 부부 합산 재산에 포함되면서 아내의 기초연금 신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더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가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따로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연락도 거의 안 하고 생활비도 각자 쓰고 사실상 남남처럼 지내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무조건 합산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각자 살았어요. 그 사람 재산이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재산도 합쳐서 봅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영미 씨. 남편과 15년째 별거 중입니다. 남편은 서울에서 혼자 살고 최영미 씨는 부산에서 혼자 삽니다. 생활비도 전혀 안 받습니다. 영미 씨, 본인은 재산이 거의 없어서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남편 명의 부동산과 예금이 확인되면서 탈락했습니다. 영미 씨는 항의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랑 15년째 안 만났는데 왜 저한테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하지만 답은 똑같았습니다. 법적 부부라면 합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배우자 명의로 된 모든 통장, 모든 예금, 모든 보험에 다 꺼내놓고 확인하세요. 숨긴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다 드러납니다. 배우자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건 눈 감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배우자의 모든 금융 계좌를 확인하세요. 은행 예금부터 증권사 계좌, 보험 해약 환급금까지 전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금융재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계좌가 한 번에 나옵니다. 두 번째,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확인하세요. 집이 있다면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땅이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배우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자녀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준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큰 금액이 이체된 내역이 있다면 그게 뭔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네 번째, 배우자가 받고 있는 소득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매달 들어오는 모든 돈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모든 걸 합쳐야 정확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야 우리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2천만 원 공제는 부부 합산해서 딱 한 번만 적용됩니다. 각자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을 빼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편 통장에 1,500만 원, 아내 통장에 1,500만 원이 있다면 합계 3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2천만 원을 빼면 1천만 원이 남습니다. 각자 2천만 원씩 빼서 둘 다 영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둘 다 2천만 원이 안 되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합쳐서 2천만 원을 넘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본인 통장만 정리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배우자 통장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 합산 금융재산이 3천만 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천만 원 공제를 받고 나면 1천만 원이 남습니다. 2천만 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소득 환산이 됩니다. 월 3만 3천 원 정도가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게 다른 소득과 합쳐지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배우자 재산 합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만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혼자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봅니다. 배우자의 모든 재산이 합산됩니다. 통장, 부동산, 보험, 주식, 중요한 재산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법적 부부라면 실제로 따로 살아도 합산됩니다. 배우자가 연금을 안 받아도 나이가 안 됐어도 상관없습니다. 2천만 원 공제는 부부 합산해서 딱 한 번만 적용됩니다. 본인만 완벽하게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와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재산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하면 탈락 통고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땐 이미 늦습니다. 지금 당장 배우자와 대화하세요. 숨긴 통장 없는지, 부동산은 얼마인지, 자녀에게 준 돈은 없는지 전부 꺼내놓고 확인하세요. 배우자 재산 합산. 이제 확실히 아셨죠? 그런데 배우자 문제만 해결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는 신청 타이밍 하나 잘못 잡아서 받을 수 있는 돈을 영영 놓치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도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재산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신청만 하면 되겠네요. 잠깐만요. 언제 신청하실 건가요? 생일 지나고 나서요? 아니면 여유 있을 때 가시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신청 시점 하나 잘못 잡으면 받을 수 있던 돈을 영영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5월에 신청하면 5월분부터 나옵니다. 6월에 신청하면 6월분부터 나옵니다. 4월분은요? 사라집니다. 영원히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초급 적용 같은 건 없습니다. 내가 늦게 신청했으니까 지난달 것도 함께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신청한 달부터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단 하루 차이로 수십만 원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생일 단일이 아니라 생일이 속한 달 1일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5월 20일이라면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5월 20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5월 1일에 바로 신청하면 5월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십니다. 생일 지나고 나서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5월 25일에 신청하러 가십니다. 늦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5월 안에만 신청하면 5월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6월에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생일이 5월 20일인데 바빠서 6월 5일에 신청하러 갔습니다. 이 경우 5월분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집니다. 6월분부터 받게 됩니다. 한 며칠 차이로 한 달치 연금을
날린 겁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원입니다. 며칠 늦게 신청했다고 34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1년이면 408만 원, 10년이면 4,080만 원의 차이입니다. 이게 신청 시점의 무게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은선 씨. 생일이 3월 15일입니다. 은선 씨는 3월 중에 신청하려고 했는데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3월이 지나가고 4월 2일에 신청했습니다. 겨우 며칠 차이였지만 정 씨는 3월분 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34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은선 씨는 항의했습니다. 겨우 며칠 차인데 왜 안 주느냐고. 하지만 규정은 냉정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합니다. 더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철모 씨. 생일이 12월 28일입니다. 철모 씨는 생각했습니다. 12월 말에 생일이니까 연말에 신청하면 되겠지. 그래서 12월 30일에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 직원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서류 접수만 하고 실제 심사는 새해 되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급은 1월부터 시작됩니다. 철모 씨는 당황했습니다. 12월에 신청했는데 왜 1월부터냐고요? 직원은 설명했습니다. 접수일 기준이 아니라 처리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연말에 신청하면 실제 지급은 다음 달부터 될 수 있다고요. 결국 철모 씨는 12월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일찍 신청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돈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 1일에 신청하세요. 무조건 그날로 잡으세요. 생일이 5월 20일이면 5월 1일에 신청하세요. 1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요? 그럼 그 다음 첫 평일에 가세요. 연휴가 끝나자마자 바로 가세요. 지금 당장 달력을 펴세요. 본인 생일이 속한 달 1일에 크게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그날 오전에 주민센터에 가겠다고 스케줄을 잡으세요. 아침 일찍 가는 게 좋습니다. 주민센터는 오전에 사람이 적습니다. 오후가 되면 사람이 몰려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오전 9시 반쯤 도착하시면 여유롭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전화해서 예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많은 주민센터에서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예약하고 가면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준비물은 뭐가 필요할까요?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가져가세요. 본인 명의 통장도 가져가세요. 연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과 소득 자료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줘야 하니까 따로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바로 받는 게 아닙니다. 심사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빠르면 2주, 늦으면 한 달 반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정부는 여러분의 재산을 조사합니다.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배우자 재산까지 전부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가 정확해야 합니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빠뜨린 재산이 발견되면요. 추가 자료를 요구받거나 심한 경우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통장 정리, 배우자 재산 확인, 이런 것들을 미리 다 해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러 가서 직원한테 물어보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미리 다 정리해두고 신청하러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청 후에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심사 중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나 문자가 옵니다. 이 연락을 놓치면 심사가 지연됩니다. 그러면 지급도 늦어집니다. 신청 후 한 달 정도는 전화를 잘 받으시고 문자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그럼 심사가 끝나면 어떻게 통보가 올까요? 승인되면 지급 개시 통지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거기에 언제부터 얼마를 받는지 적혀 있습니다. 탈락하면 탈락 통지서가 옵니다. 거기에는 탈락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탈락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사유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기준을 초과했는지 확인하세요. 그래야 다음에 재신청할 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은 최소 6개월 뒤부터 가능합니다. 탈락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뒤를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그 기간 동안 재산을 정리하고 다시 준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애초에 탈락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신청 전에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 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지난달 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생일이 속한 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생일 당일이나 생일 지나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달 1일에 신청하세요. 미리 예약하고 준비물 챙겨서 오전 일찍 가세요. 신청 후에는 연락을 잘 받으세요. 추가 자료 요청이 오면 빨리 제출하세요. 단 하루 차이로 수십만 원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신청 타이밍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 1일. 잊지 마세요. 신청 시점. 이제 확실히 아셨죠? 그런데 신청 시점만 잘 지킨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는 통장에 든 돈은 재산으로 계산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자는 또 따로 소득으로 잡히는 이중계산의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에 1,900만 원을 넣어뒀습니다. 1년에 이자가 60만 원 붙었습니다. 그럼 통장 잔고는 1,960만 원이 됩니다. 정구는 이 1,960만 원을 보고 재산을 계산합니다. 여기까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그 60만 원의 이자를 이자 소득으로 따로 또 분류합니다. 즉, 통장 잔고로 한 번, 이자 소득으로 또 한 번, 같은 돈이 두 번 계산되는 겁니다. 통장 잔고는 1,900만 원 이하로 맞췄습니다. 배우자 재산도 확인했고 신청 타이밍도 생일달 1일로 잡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탈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은행 이자입니다.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그렇다면 그 돈에서 발생한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자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자가 붙으면 통장 잔고가 늘어나니까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자를 재산으로 한 번 계산하고 소득으로 또 한 번 계산합니다. 이게 가장 교묘한 함정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통장에 1,900만 원을 넣어두었습니다. 1년 동안 이자가 60만 원 붙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1,960만 원이 됩니다. 정부는 이 1,960만 원을 보고 이분의 금융재산을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그 60만 원의 이자를 이자 소득으로 따로 분류합니다. 즉, 통장 잔고로 한 번, 이자 소득으로 또 한 번, 같은 돈이 두 번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사례로 보겠습니다. 이용재 씨는 3년 전에 정기예금으로 2천만 원을 넣어두었습니다. 연 이자율은 3.5%였습니다. 만기가 돌아오면서 이자 210만 원이 한 번에 붙었습니다. 그 결과 통장 잔고는 2,21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먼저 통장 잔고입니다. 2,21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하면 210만 원이 금융재산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자 소득 210만 원입니다. 정부는 연 이자 소득에서 100만 원을 공제하고 초과분만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21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면 110만 원. 이 금액이 12개월로 나뉘어 매달 소득으로 추가됩니다. 이용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금은 그대로 두었을 뿐인데 이자가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법은 이자를 일하지 않고 받은 소득, 즉 불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정희 씨, 만 65세입니다. 박 씨는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본인이 쓰는 주 통장 하나만 집중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생활비 통장 잔고를 1,850만 원까지 낮췄고 나는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우자 통장도 확인했고 신청 시점도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이유는 박 씨 본인도 잊고 있던 다른 통장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몇 년 전 은행에서 권유받아 만들어둔 소액 정기적금 통장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이미 신경 쓰지 않고 있던 통장이었습니다. 원금은 문제될 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통장에서 그동안 쌓인 이자를 합쳐보니 연 120만 원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봅니다. 내가 기억하는 통장이 아니라 은행에 존재하는 모든 통장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통장에서 나온 이자를 전부 합산합니다. 결국 박 씨는 주 통장은 안전했지만 다른 통장의 이자까지 합쳐지면서 연 이자 소득 100만 원 기준을 넘겼고 그 초과분이 소득으로 잡혀 기초연금에서 불리해졌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돈도 아니었고 이미 잊고 있던 통장이었어요. 그 이자까지 문제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기초연금 심심사에서 중요한 건 내가 관리했다고 생각한 통장만이 아닙니다. 모든 통장, 모든 예금과 적금, 그리고 거기서 발생한 모든 이자가 한 번에 모여서 계산됩니다.
그래서 나는 통장 잔고를 맞췄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고금리 상품을 피하세요. 이자율이 높으면 이자가 많이 붙습니다. 이자가 많이 붙으면 연 100만 원을 쉽게 넘어버립니다. 그럼 이자 소득으로 잡힙니다. 차라리 보통 예금처럼 이자율이 낮은 상품으로 옮기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조금 덜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받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두 번째, 만기 시점을 확인하세요. 정기예금이 만기가 돌아오면서 이자가 한 번에 붙으면 그해 이자 소득이 급증합니다. 신청 시점에 이자가 이미 붙어 있는지 아직 안 붙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만기가 신청 직전이라면 만기를 연장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걸 고려해 보세요. 이자가 붙기 전에 신청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자 소득 100만 원 기준을 기억하세요. 연 이자 소득이 100만 원 이하면 추가 소득으로 안 잡힙니다. 하지만 100만 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초과분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연 이자가 99만 원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101만 원이면 2만 원이 초과분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통장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다면 합산 이자가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필요 없는 예금은 정리하세요. 쓰지도 않는 돈을 여러 통장에 나눠 넣어두면 이자만 계속 쌓입니다. 그 이자가 모이면 연 100만 원을 넘어버립니다. 필요한 만큼만 통장에 두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5년 이내 증여는 여전히 본인 재산으로 잡히니까요. 다섯 번째, 복리 상품을 조심하세요.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상품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몇 년 지나니까 연 이자가 100만 원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리 상품은 장기로 들면 이득이지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자는 재산으로 한 번, 소득으로 또 한 번 계산됩니다. 연 이자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소득 인정액에 추가됩니다. 고금리 상품은 이자가 많이 붙어서 위험합니다. 만기 시점을 확인하고 필요 없는 예금은 정리하고 복리 상품은 조심하세요. 통장 잔고만 관리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자까지 계산해야 안전합니다. 이자 소득, 이제 확실히 아셨죠? 그런데 이자 문제만 해결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는 정부가 정한 공식 기준액, 즉 소득 인정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장 잔고, 배우자 재산, 신청 시점, 이자, 소득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확인했어도 결국 마지막에 부딪히는 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뭐냐고요? 정부가 계산하는 여러분의 실제 소득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돈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친 금액입니다. 이 소득 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선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다. 1원이라도 넘으면 탈락입니다. 그럼 그 기준선이 얼마냐고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은 이렇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입니다.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입니다. 이 숫자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노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차이입니다. 혼자 사시면 단독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입니다. 배우자가 만 65세가 안 됐어도,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신청 안 했어도 법적 부부라면 무조건 부부가구입니다. 부부가구 기준 364만 8천 원은 부부 두 사람의 소득 인정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소득 인정액을 더해서 이 기준을 넘으면 둘 다 탈락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의 소득 인정액이 200만 원, 아내의 소득 인정액이 150만 원이라면 합계 350만 원입니다. 부부가구 기준 364만 8천 원보다 낮으니까 둘 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220만 원, 아내가 160만 원이라면 합계 380만 원입니다. 기준을 넘었으니까 둘 다 탈락합니다. 남편 혼자만 기준을 넘긴 게 아니라 합산 금액이 기준을 넘겼기 때문에 부부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과 부부가구 기준 364만 8천 원을 비교해보면
부부가구 기준이 단독가구 기준의 2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독가구 228만 원의 2배는 456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부부가구 기준은 364만 8천 원입니다. 즉 부부가 각각 182만 4천 원씩만 넘어도 합산해서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단독가구로 계산하면 228만 원까지 여유가 있는데 부부가구로 계산하면 1인당 182만 4천 원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이게 부부가구의 불리한 점입니다. 그래서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가 되어서 신청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다면 무조건 부부가구로 분류되고 더 낮은 1인당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럼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소득인정액은 2가지로 구성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먼저 소득평가액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소득평가액은 여러분이 실제로 받는 돈입니다. 국민연금, 직영연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달 받는 돈,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버는 돈, 임대료로 받는 돈, 자녀가 주는 용돈까지 전부 소득으로 잡힙니다. 다만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을 먼저 빼줍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버신다면 112만 원을 먼저 뺍니다. 88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30%인 26만 4천 원을 또 빼줍니다. 최종적으로 61만 6천 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건 오직 근로소득에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임대소득에는 이런 공제가 없습니다. 받는 금액 그대로 소득으로 잡힙니다. 다음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통장에 든 돈, 집, 땅, 자동차, 전세 보증금까지 전부 재산으로 봅니다. 재산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입니다. 일반 재산은 부동산과 전세 보증금입니다. 집, 땅, 건물, 전세 보증금이 여기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은 통장 예금, 주식, 펀드, 보험 해약 환급금 등입니다. 자동차는 말 그대로 차량입니다. 이 재산들에는 각각 공제가 적용됩니다. 일반 재산에는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 재산액 공제가 있습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이 대도시입니다. 도 지역은 대부분 중소도시이고 면 지역은 농어촌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고 집 공시가격이 2억 원이라면 1억 3,500만 원을 빼줍니다. 6,500만 원이 소득환산 대상입니다. 금융재산에는 2천만 원 공제가 있습니다. 부부 합산해서 2천만 원입니다. 각자 2천만 원씩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다릅니다. 1600cc 미만이고 10년 이상 된 차는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고급 승용차나 배기량이 큰 차는 전액 재산으로 잡힙니다. 이렇게 공제를 다 받고 남은 재산에 소득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 모두 연 4%입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눠서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공제 후 남은 재산이 3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 곱하기 4%는 120만 원입니다. 이걸 12로 나누면 월 10만 원입니다. 이게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최종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겠습니다. 부산 중구에 사시는 이미자 씨, 만 65세, 국민연금 월 100만 원을 받습니다. 통장에는 1,800만 원이 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고 전세 보증금은 7천만 원입니다. 이 씨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득평가액입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 이게 전부입니다. 근로소득이 아니니까 공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금융재산 1,800만 원은 2천만 원 이하니까 공제 후 0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7천만 원은 일반 재산입니다. 부산은 대도시니까 기본 재산액 공제가 1억 3,500만 원입니다. 7천만 원은 이 금액보다 적으니까 공제 후 0원입니다. 최종 소득 인정액은 100만 원입니다.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 씨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통장 잔고만 보는 게 아닙니다.
모든 소득과 모든 재산을 종합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소득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은 많아도 공제를 잘 활용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계산입니다.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신청하면 안 됩니다. 이론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가시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가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탈락이 나온다면 뭘 조정해야 할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통과가 나온다면 자신있게 신청하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은 단독 가구 228만 원, 부부 가구는 두 사람 합산 364만 8천 원입니다. 부부 가구는 두 사람의 소득 인정액을 합쳐서 계산하니까 1인당으로 따지면 182만 4천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기준을 1원이라도 넘으면 탈락입니다.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있지만 연금이나 임대소득에는 없습니다. 재산에는 거주지역별, 재산 종류별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후 남은 재산에 연 4%를 적용해서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꼭 해보세요. 대충 계산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야 안전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이제 확실히 아셨죠? 그런데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도 마지막에 실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5가지 착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기초연금에 대해 웬만큼 다 아신 겁니다. 통장관리, 배우자 재산, 신청 시점, 이자 소득, 소득 인정액 계산까지 전부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제대로 실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막상 준비하다 보면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 착각들 때문에 받을 수 있던 연금을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위험한 3가지 착각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착각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걸리니까 미리 현금으로 다 찾아놓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통장 잔고가 문제니까 아예 통장을 비워버리면 되겠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단순히 신청일 당일에 통장 잔고만 보는 게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전부 조회합니다. 만약 신청 직전에 갑자기 큰 돈이 인출된 기록이 있으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라고 요구합니다. 병원비로 썼다면 진료비 영수증, 집 수리했다면 계약서, 자녀 결혼자금으로 줬다면 증여 신고서를 내라고 합니다. 만약 소명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한 재산은 기타 재산으로 분류되어 여전히 본인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통장은 비었는데 서류상으로는 재산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탈락은 물론이고 자칫 허위 신청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착각입니다. 자녀명의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나라에서 모를 것이다. 이것도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넘기는 순간 그건 증여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재산조사 기준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여전히 본인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3년 전에 아들에게 2천만 원을 줬다면 그 2천만 원은 아직 5년이 안 지났으니까 본인 재산으로 계상됩니다. 실제로는 아들이 쓰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세청과 연계된다는 점입니다. 큰 금액이 자녀에게 이체되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를 안 했어도 국세청은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파악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넘긴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세 번째 착각입니다.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니까 내 재산이 아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에게 맡긴 돈이고 나중에 이사 갈 때 돌려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내 재산으로 계산하느냐고요? 보건복지부 재산평가 기준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은 일반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빌려준 돈이라서 재산이 아니라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이 크면 클수록 소득인정액이 올라갑니다. 다만 다행인 건 전세보증금은 일반 재산이라서 기본 재산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넘어가면 초과분이 소득 환산 대상이 됩니다. 전세보증금 2억 원에 서울에 산다면 1억 3,500만 원을 빼고 6,500만 원이 소득 환산됩니다. 연 4%를 적용하면 월 21만 6천 원이 소득으로 추가됩니다. 이 세 가지 착각은 모두 실제 탈락 사례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데, 상식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이런 생각으로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의 기준은 여러분의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직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 국민연금공단이 적용하는 규정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현금으로 찾아놓으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넘기면 5년간 본인 재산입니다. 전세 보증금도 재산입니다. 이 3가지만 확실히 기억하셔도 불필요한 탈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알았어도 막상 신청할 때가 되면 헷갈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신청할 때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와 실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기초연금에 대한 모든 이론을 다 배우셨습니다. 통장 관리, 배우자 재산, 신청 시점, 이자, 소득, 소득 인정액 계산, 그리고 흔한 착각들까지 전부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재산 통합조회를 신청하세요.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금융계좌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예금, 증권사 계좌, 보험 해약 환급금, 심지어 오래전에 만들고 잊어버린 휴먼 계좌까지 전부 파악해야 합니다. 금융재산 통합조회 서비스는 은행에 가시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만 하면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금융계좌가 한 번에 조회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모르던 통장까지 다 나옵니다. 20년 전에 만들고 잊어버린 적금, 회사 다닐 때 급여 받던 계좌,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 든 돈이 몇만 원이라도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본인 것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도 똑같이 금융재산 통합조회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 동의를 받아서 배우자의 모든 계좌를 파악하세요. 두 번째,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하세요. 복지로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포털입니다. 여기에 기초연금 모의 계산 서비스가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나옵니다. 모의 계산을 할 때는 정확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대충 이 정도 하고 넣으면 안 됩니다. 금융재산 통합조회로 확인한 정확한 잔액, 부동산 공시가격, 배우자 소득까지 전부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모의 계산 결과가 통과로 나오면 자신 있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탈락으로 나온다면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확인하세요. 금융재산이 문제인지, 부동산이 문제인지, 소득이 문제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문제가 파악되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세요. 통장 잔고를 줄일 수 있는지, 만기가 돌아온 예금을 정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세요. 세 번째, 생일달 1일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날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달력을 펴세요. 본인 생일이 속한 달 1일에 크게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그날 주민센터에 간다고 메모해두세요. 만약 1일이 주말이말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첫 평일을 표시하세요. 연휴가 끝나자마자 바로 가야 합니다. 가족에게도 알려두세요. 그날 다른 약속을 잡지 말고 오전 시간을 비워두라고 미리 말씀하세요. 네 번째,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해서 예약하세요. 요즘은 많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예약하고 가면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생일달 1일보다 일주일 정도 전에 전화하세요. 예약 가능한지 물어보고 가능하다면 1일 오전 시간으로 예약을 잡으세요. 예약이 안 되는 곳이라면 오전 9시 반쯤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전이 오후보다 사람이 적습니다. 다섯 번째, 준비물을 미리 챙기세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이렇습니다.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가져가세요. 본인 명의 통장도 가져가세요. 연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신분증 사본도 준비하세요. 금융재산 통합조회 결과를 출력해서 가져가면 더 좋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모든 금융계좌 내역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상담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전세로 사신다면 전세 계약서 사본도 가져가세요.
전세 보증금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신청 후에도 연락을 잘 받으세요. 신청서를 내면 심사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나 문자가 옵니다. 이 연락을 놓치면 심사가 지연됩니다. 신청 후 한 달 정도는 전화를 잘 받으세요. 모르는 번호라도 일단 받아보세요. 문자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만약 추가 자료 요청이 오면 빨리 제출하세요. 미루면 안 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탈락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탈락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만약 탈락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통지서에 적힌 탈락 사유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어느 부분에서 기준을 초과했는지 확인하세요. 금융재산 때문인지, 소득 때문인지, 부동산 때문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탈락 사유를 파악했으면 6개월 뒤 재신청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세요. 재신청은 최소 6개월 뒤부터 가능합니다. 그 6개월 동안 재산을 정리하세요. 통장 잔고를 줄이거나 만기 도래한 예금을 정리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세요. 그리고 6개월 뒤에 다시 도전하세요. 첫 번째 시도에서 떨어진 분들이 두 번째 시도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덟 번째, 다른 복지 혜택도 함께 알아보세요. 기초연금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나 저소득 가구를 위한 다른 제도들도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집세가 부담되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는 병원비 걱정을 덜어줍니다. 장애가 있다면 장애인 연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할 때 주민센터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다른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한 번 방문으로 여러 제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금융재산 통합조회로 모든 계좌를 파악하세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하세요. 생일 달 1일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주민센터에 미리 예약하세요. 준비물을 챙기세요. 신청 후 연락을 잘 받으세요. 탈락해도 6개월 뒤 재신청하세요. 다른 복지 혜택도 알아보세요. 이 8가지만 확실히 실행하시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고 나서 내일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지금 바로 달력을 펴고 지금 바로 은행에 전화하세요. 실행이 답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움직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2026년 기초연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되셨습니다. 처음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질문 기억하시나요? 통장 잔고 확인하셨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그 답을 정확히 아실 겁니다. 단순히 통장 잔고만 보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것, 본인 통장만이 아니라 배우자 통장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신청 시점 하나 잘못 잡으면 수십만 원이 날아간다는 것.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재산 2천만 원 공제 기준을 절대 잊지 마세요. 2천만 원은 여기까지 괜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를 넘으면 위험하다는 의미입니다. 1원이라도 넘으면 정부의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통장 잔고는 1,900만 원 이하로 유지하세요. 이자가 붙을 여유를 남겨둬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부재산 합산을 철저히 개선하세요. 기초연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봅니다. 배우자의 통장, 부동산, 보험, 주식까지 전부 합산됩니다. 법적 부부라면 실제로 따로 살아도 합산됩니다. 배우자 재산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하면 탈락합니다. 2천만 원 공제는 부부 합산에서 딱 한 번만 적용됩니다. 세 번째, 신청 시점을 놓치지 마세요. 생일이 속한 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생일 당일이 아니라 그 달 1일입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지난달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단 하루 차이로 한 달치 연금이 날아갑니다. 지금 당장 달력에 표시하세요. 네 번째, 이자 소득의 이중 계산을 명심하세요. 이자는 재산으로 한 번, 소득으로 또 한 번 계산됩니다. 고금리 상품은 이자가 많이 붙어서 위험합니다. 만기 시점을 확인하고 복리 상품을 조심하세요. 필요 없는 예금은 정리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득 인정의 기준을 정확히 아세요? 2026년 기준은 단독 가구 228만 원, 부부 가구 364만 8천 원입니다. 1원이라도 넘으면 탈락입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꼭 해보세요. 대충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5가지 착각을 피하세요. 현금으로 찾아놓으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넘기면 5년간 본인 재산입니다. 이자는 이중으로 계산됩니다. 별거 배우자도 합산됩니다. 전세 보증금도 재산입니다. 일곱 번째, 지금 당장
실행하세요. 금융재산 통합조회를 신청하세요.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을 하세요. 달력에 표시하세요. 주민센터에 예약하세요. 준비물을 챙기세요. 이 7가지만 확실히 기억하시면 2026년 기초연금을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나라에서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로 받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지키려면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영상을 끄고 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달력을 펴는 겁니다. 생일달 1일에 동그라미 치세요. 두 번째로 할 일은 은행에 전화하는 겁니다. 금융재산 통합조회를 신청하세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도 함께 신청하세요. 세 번째로 할 일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겁니다. 모의 계산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하세요. 내일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다음 주에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생일은 어느새 다가옵니다. 준비는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셔서 2026년 기초연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다시 배움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